예,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나고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오늘 LC 시황에서 우리가 궁금한 걸 딱 말씀해 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대신주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딱 듣고 싶을 때 나타나시네요. 위원님. 네. 중요한 얘기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뭐 결국 이거죠. 뭐 주제 표현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고, 그 다음에 FOMC가 끝났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하면서 어떻게 매크로를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FOMC는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결과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걸 보면 반은 맞았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상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예상보다 상당히 더 매파적으로 그렇죠. 시그널을 좀 보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내용은 좀 매파적이라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간밤 끝난 미국 증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혼조를 보이긴 했어도 나스닥이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한 거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위험자산 특히 성장주 중심으로 오름폭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앞으로 고용과 물가 특히 저는 하반기 때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심리에 주목을 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지표가 결국 통화정책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6월 FMC 수정경제 전망 전도표를 통한 숫자 변경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선방했던 그 이유를 보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맞습니다.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월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0.3 제시를 했었는데 이를 1% 정도까지 상당히 많은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연준조차도 하반기 때 미국을 바라보는 경기 시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업률도 4.5에서 4.1 낮췄고요. PC 같은 경우에도 3.3에서 3.2로 낮추는 부분. 다만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에서 3.9 살짝 올리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연준이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높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중요한 거는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된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 중위값이 5.1에서 5.6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올해 연준이 5.6 이상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아있는 F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7월과 9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7월 달 25pp 금리 올리고 이제 중단을 좀 얘기하는 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중위값이 5.6인데 사실 5.5에서 끝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점도표라는 게 이제 사실 그때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분들도 약간 센치적인 그죠?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작년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가 중위값과 상단 그 사이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종 정책 금리의 상단을 5.9에서 6.1로 올렸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5.6에서 6.1 사이에서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7월이 아닌 9월 달 25pp 한 번 더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을 좀 가이던스로 공식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는 안 올리고 7월에도 올리고 9월에도 올리고.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지금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FMC와 함께 뭐 점도표 그다음에 이제 뭐 연방기금 그 예측금리 이런 것만 보는데 말씀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제 전망을 지금 성장률 전망을 미국 증시가 올렸고요. 그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올해 전망치를 올렸는데 내년이나 후년 전망치는 또 조금 낮췄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기가 어쨌든 간에 확장 국면은 아니다 그죠? 뭐 연착륙일지 모르겠지만 슬로우 다운한다는 걸 보여줬고요. 자,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는 점도표는 2번 더 올릴 걸로 보는데 시장에서는 못 올릴 거야. 니네 2번은 7월 한 번 정도 올리면 끝일 거야 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문 의원님은 7월과 함께 9월까지도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투자 환경이었기 때문에 연준 같은 입장에서도 중위값과 상단
4.5에서 지난해 이제 정책금리를 결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는 지난해와 좀 다른 게 이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연준이 6월 FOMC 때 중립값과 상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립값에 못 미치는 전망을 하는 게 뭐 틀린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지금 뭐 일부 IB에서는 7월달 25bp 금리 인상하고 나서 중단을 얘기한다고 하면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상단이 사실 5.5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연준이 제시한 중립값에는 못 미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올해 투자 환경을 반영해서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그 기로가 좀 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6월 FOMC 때도 보면 그동안의 통화 긴축에 대한 효과를 향후 나타나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결정할 거라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한 부분들을 보면 결국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다만 네. 근원 소비자 물가는 주거비가 떨어지는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부합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7월이 아닌 9월달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미국인들의 휴가철을 맞이해서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하게 되면 지난해 물가가 떨어졌던 그 근간에는 유가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면 올해 3분기 때 발표되는 물가들의 결과치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3분기에는 7월과 9월 FOMC를 통해서 2번 정도 금리를 올릴 여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이러한 숫자 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뭐 점도표, 뭐 CME 패드워치 툴을 통한 금리 네. 인상 확률이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요. 지금 6월 FOMC 끝나고 나서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원래는 11월이었다가 지금 내년 1월로 후퇴된 부분들 이게 좀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도 사실 앞으로 어떤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찾아온다고 하면 고려해 볼 만한 변수로 의미가 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은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거에 핵심적인 지표는 사실 물가하고 고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네. 이제 물가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물가가 헤드라인은 떨어지는데 이 핵심 근원이 잘 안 떨어진다. 그 다음에 고용이 강하다. 이게 이제 지금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중단하거나 내리기 어려운 요인인 거죠? 네. 저는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좀 해석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오름폭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멀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시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좀 해석에 약간 갈림이 있을 만한 그런 지표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이 고용이 그래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도 조금 더 올리고 하반기 때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5월 소비자 물가를 좀 해석하다 보면 이 주거비가 의외로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면 대략적으로 스프레드가 0.8에서 1.05 정도로 좁혀지게 되면 시차를 갖고 전년 대비 오름폭을 상당히 연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올해 3분기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내년 2분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시점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주거비는 지난해 10월을 고점으로 해서 사실 고정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걸 반영하다 보면 주거비는 하반기 때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여지가 있어서 저는 주거비 하락을 바탕으로 서비스 가격 하락이 앞으로 물가 오름폭을 줄이는데 네.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연준이 3분기 때 금리 인상 중단하는데 사실 농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동안은 사실은 금리 정책에, 통화 정책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지금은 뭐 2번 올린다고 한들, 1번 올린다고 한들, 연준과 좀 헤어질 결심 별로 상관없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인가? 사이 미국 주식시장에 더 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근거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제
또 메타까지 가세를 해가지고요. 빅테크가 강한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 두 가지 좀 시장 이야기 또 미국의 빅테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때에도 위험자산 가격들이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올해 하반기 금융 여건 긴축이 안화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증시를 포함한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늠자로 볼 수 있는 게 결국 올해 미국의 2월 근원 PC를 통해서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물가 추이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정책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됐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는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정의 상관관계를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질정책금리가 플러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남아있는 하반기 때도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는 근간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실질정책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된다는 거는 이 금리와 물가의 민감도가 높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 축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증시 흐름 보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근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나타나고 네.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경제법 이행을 강화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실 한정되어 있거든요.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그러니까 3대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나스닥 지수 중심의 디커플링이 앞으로도 계속 연출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투자 대상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가 그 중심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반기 때 S&P 500의 밴드를 3,849에서 4,575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때 4,600포인트를 상회하는 오버슈팅도 충분히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큰 폭의 가격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마 나타나더라도 얕은 가격 조정 정도만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흔들릴 때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하락장의 전조 시그널로 쏠림 현상을 좀 거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미국 증시가 올라올 때 항상 주도 섹터와 업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제가 남아있는 하반기 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를 좀 놓고 온다고 하면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반대로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상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에 시장 참여자가 주목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게 하반기 때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좀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6월 FMC가 거기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보여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아마 다음 주 어떻게 보여줄지 여부에 예.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5월 말을 전환점으로 해서 부채 한도 협상 끝나면서부터는 상승세로 이제 돌아섰는데요. 소위 국내 증시도 말씀하신 미국처럼 그런 흔들릴 때 사는 전략, 강한 흐름으로 보시는지 그렇다고 하면 어떤 또 섹터들이 좋은지요? 네. 네, 동일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반도체 빙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너무 빨리 좀 반영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6월 FMC를 계기로 해서 약간 가격 조정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거를 기회 삼아서 비중을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 측면과 실적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모두 해당되는 섹터가 반도체. 조선, 예. 자동차, 2차 전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하반기 동안에 흔들릴 때마다 이 4개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섹터와 관련된 유망한 기업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연간으로 보면 올해가 반도체 업황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아이폰 15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LG 이노텍 이런 종목 좀 앞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려보다 전방 EV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LNF나 또 LG 에너지 솔루션, LG학
꾸준히 계속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는 기아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3조 원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기아의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만 얘기해 주셔도 우리는 충분한데 또 관심 섹터하고 그 가운데 탑픽 종목까지 오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하반기에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오늘 해설자들에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